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채널은 또 한 편의 실화를 전합니다. 숨막히고 섬뜩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최강은 그날 밤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운명처럼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밤. 황량한 들판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집. 그곳은 아내와 4살 아들과 함께 살던 평온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깊은 밤 개 짖는 소리가 마당에서 울려 퍼졌다. 맹렬하고 광기 어린 소리였다. 최강은 눈을 떴다. 짙은 어둠이 집안을 뒤덮고 나무 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한밤의 서늘한 한기를 몰고 왔다. 불안이 엄습했다. 최강이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반응할 틈도 없이 검은 마스크를 쓴 무리가 들이닥쳤다. 탁자 위 기름 램프에 희미한 불빛 속 검은 그림자들이 지옥에서 튀어나온 악마처럼 달려들었다. 한 놈이 몽둥이를 휘둘러 최강의 가슴을 강타했다. 충격에 휘청이며 그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저놈을 묶어 쉰 목소리로 명령이 떨어졌다. 최강이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아내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작은 집 안을 메아리 쳤다. 심장이 조여왔다. 최강은 온몸이 떨렸다. 놈들이 아내를 집 한가운데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절망에 찬 눈이 그를 향했다. 제 아내와 아이를 살려주세요. 최강은 고함쳤지만 발길질에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머리를 강타한 충격에 숨이 가빠졌다. 한밤의 차가운 공기 속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그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스크 쓴 놈 하나가 몽둥이를 높이 들어 내리쳤다. 울음이 뚝 끊겼다. 안 돼, 최강은 눈을 부릅뜨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뺏으려 했지만 놈들의 소나기는 단단했다. 그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왔다.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그 순간 아내의 눈과 마주쳤다.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간절한 애원이 담긴 눈빛.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도망치라고 말하는 듯 했지만 최강은 그들을 버릴 수 없었다. 불길이 집 한쪽에서 치솟았다. 기름이 나무바닥에 쏟아지며 슉슉 소리를 냈다. 매캐한 냄새가 퍼졌다. 한 놈이 라이터를 켰다. 푸른 불꽃이 그의 눈에서 반짝였다. 불은 부엌 옆 쌓인 장작에 옮겨 붙으며 굶주린 짐승처럼 빠르게 번졌다. 불길은 마스크 쓴 자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다. 진짜 악마 같았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아내는 기침하며 아들 곁으로 기어가려 했다. 최강은 살갗을 태우는 열기를 느꼈다. 놈들은 뒤로 물러서며 집을 집어삼키는 불길을 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한 놈이 비웃으며 손짓하자 무리가 물러가 갔다. 최강은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내와 아들을 두고 갈 수도 없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그들 쪽으로 달려들었지만 불길이 길을 막았다. 작은 폭발음과 함께 집이 흔들렸다. 지붕이 무너지며 먼지가 자욱했다. 영희 사이로 아내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는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안 돼. 최강은 앞으로 달려들었지만 떨어진 들보가 길을 막았다. 뜨거운 열기에 살같이 타들어갔고 연기가 눈을 찔렀다. 그는 기침하며 비틀거렸다. 다리가 풀리고 불길의 포효가 귀를 찔렀다. 나무가 타는 소리. 모든 것이 끝났다. 아무도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공황 속에서 최강은 몸을 돌려 도망쳤다. 맨발로 악몽 같은 불길을 뚫고 나왔다. 그는 달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돌과 자갈에 발이 찢겼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다. 붉은 불길, 아내의 비명, 아들의.
흐느낌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둠이 그를 삼켰다. 세상은 끝없는 공허로 변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며 멀리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최강은 멈춰서서 불타는 집을 돌아보았다. 검은 연기. 기둥 사이 지붕 위에 누군가 서 있었다. 아내가 아니었다. 그 그림자는 길고 마른 체형이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빛은 어둠 속에서 번쩍였다. 움직이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최강은 즉시 돌아서 달렸다. 얼마나 달렸는지 몰랐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는 갈대밭 옆에 쓰러졌다.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터질 듯했다. 어둠이 그를 집어삼켰다. 남은 건 극도의 공포와 끝없는 공허뿐이었다. 최강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순간부터 돌아갈 곳은 없었다. 어둠은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그를 올감했다. 찬 바람이 얇은 옷을 뚫고 살갗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맨발로 황량한 들판을 나무 사이를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렸다. 가슴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다.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찌르는 칼 같았다. 다리가 떨리고 기운이 빠져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최강은 가족을 집어삼킨 불길에 끔찍한 장면을 떠올렸다. 아내의 울음, 아들의 비명. 목이 타들어갔고 눈이 따끔거렸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갑자기 발이 길 한복판에 튀어나온 돌에 걸렸다. 몸이 단단한 흙바닥에 쿵 쓰러졌다. 차가운 땅이 살갗에 닿았다. 하지만 최강은 일어설 힘조차 없었다.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부상당한 짐승처럼 들썩였다. 고요한 어둠이 그를 뒤덮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길게 끊임없이 울렸다. 무언가가 근처 마른 풀밭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최강은 신경 쓸 기운이 없었다. 몸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눈이 서서히 감겼다. 그때 느린 발소리가 다가왔다. 흙먼지 날리는 길에 희미한 등불이 비쳤다. 쉰 목소리의 남자가 말했다. 누가 길 한복판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최강은 흐릿하게 눈을 떴다. 기름등의 빛에 눈을 찡그렸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마른 체구의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깊은 눈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나? 최강은 입을 열었지만 목이 바짝 말라 숨소리만 무겁게 났다. 노인은 등불을 내려놓고 그의 손목을 잡아 맥을 확인했다. 숨은 쉬는데 많이 약해졌어. 노인 뒤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한밤중 속삭임이 울렸다. 누가 길에서 이렇게 죽은 듯이 누워있는 거지? 귀신 들린 거염 아냐? 눈빛이 멍하잖아. 오늘 밤 개들이 계속 짖었어. 뭔가가 저자를 따라온 거야. 노인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다. 망설이지 않고 몸을 숙였다. 어떤 상황이든 사람을 길에 이렇게 내버려 둘 순 없지. 그는 최강을 부축했다. 도와줘. 집으로 데려가자. 마을 청년 둘이 다가와 최강을 일으켰다. 그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노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젊은이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냐. 김이 몰아기는 된장찌개 냄새가 최강을 혼미해서 끌어냈다. 눈을 떴다. 기름등의 희미한 빛이 낯선 공간을 비췄다. 그는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얇은 이불이 몸을 덮고 있었다. 방 안은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했다. 시간의 흔적이 묻은 벽은 이곳이 노인의 오랜 보금자리임을 말해주었다. 나무 탁자 옆, 아까 그 노인이 천천히 된장찌개를 휘젓고 있었다. 깨됐나? 노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최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셔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이를 악물었다. 밥 좀 먹어. 배고프지? 노인이 따뜻한 찌개 그릇을 내밀었다. 최강은 잠시 망설였지만 배고픔의 그릇을 받아들었다. 한 숟갈 입에 넣자 온기가 몸에 퍼졌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를 묵묵히 바라보다 나지막이 물었다. 어디서 이제 온 건가? 최강은 멈칫했다. 진실을 말할 수 이제 없었다. 과거를 드러내면 또다시 위험에 빠질지도 몰랐다. 불타는 집 지붕 위에 기묘한 그림자가 떠오르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떠돌이입니다. 집도 잃고 생계를 위해 여기저기 떠돌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최강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그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윤호다. 이 마을 우네리에서 60년 넘게 살았지. 자네는 운이 좋았어. 내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거야. 최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꽉 쥐었다. 참극 이후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 다음엔 어디로 갈 건가? 최강은 얼어붙었다. 갈 곳이 없었다. 집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었다. 윤호는 그의 눈에 서린 혼란을 읽었다. 잠시 후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갈 곳이 없다면 여기 머물러. 우네리는 작지만 나쁜 곳은 아니야. 내관 제작소에서 일손이 필요해. 최강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머물 곳과 일자리. 하지만 관 제작소라니. 윤호는 그의 망설임을 읽고 희미하게 웃었다. 죽은 자와 일하는 게 꺼려지는 모양이군. 최강은 침묵했다. 그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호는 그릇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깊은 눈빛이 모든 것을 꿰뚫는 듯했다. 그럼 우네리에 온 걸 환영하네. 최강은 몰랐다. 그 결정이 또 다른 문을 열 것이라는 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들로 이어지는 문을. 우네리는 작지만 특이한 어부로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관 제작과 묘비 조각. 대대로 마을 장인들은 죽은 자를 위한 일을 묵묵히 이어왔다. 정교한 관과 차가운 묘비를 만들어 묘지에 세웠다. 최강은 목재소에 서서 나무 진액과 톱밥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윤호가 그를 받아들인 후 이곳의 규모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 깔끔하게 쌓인 관들, 일부는 정교한 조각으로 완성되었고 일부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판자였다. 윤호는 목재소 끝을 가리켰다. 젊은 청년이 관 뚜껑의 꽃무늬를 조각하고 있었다. 강아, 오늘부터 여기서 일해. 솜씨가 필요 없어. 힘만 있으면 톱질, 대패질 못 박는 걸로 충분해. 최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하는 장인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말이 없었다. 얼굴은 무겁고 관을 볼 때마다 눈길을 피했다. 평범한 장인들과 달랐다. 불안과 무거움이 그들을 짓눌렀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짊어진 듯했다. 목재소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그날 밤 윤호의 가족과 김치찌개를 먹은 후 최강은 목재소 옆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들판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습기를 머금고 얇은 옷을 뚫었다. 그는 얇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으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묵직한 기운이 방을 덮쳤다. 고요한 어둠 속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끼익끼익. 최강은 화들짝 눈을 떴다. 소리는 관 제작소에서 났다. 나무가 서로 비벼지는 소리. 마치 누군가 관 뚜껑을 안에서 밀어내는 듯 했다. 숨을 죽였다.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바람이 나무 틈으로 스며든 소리일 거라 스스로 다독였다. 하지만 그 순간 뚜렷한 소리가 울렸다. 톡, 톡, 톡. 느리고 규칙적으로. 최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가 한밤중에 관을 두드린단 말인가. 그는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멈췄다. 죽음 같은 정적이 돌아왔다. 바람이 현관을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최강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목재소를 희미하게 비췄다. 쌓인 관들의 그림자가 땅의 기묘한 형상을 드리웠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관들 사이에서 한 뚜껑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윤호에게 밤의 일을 말하기도 전에 마을에 비보가 퍼졌다. 사람이 죽었다. 마을 농부.
김 노인이 논에서 발견되었다. 그의 죽음은 평범하지 않았다. 짐승의 공격 흔적도 병의 징후도 없었다. 얼굴은 일그러지고 눈은 부릅뜨여 있었다. 입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른 듯 벌어져 있었다. 손은 굳어 땅을 파낸 듯 흙으로 덮여 있었다. 죽기 전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던 듯 했다. 가장 무서운 건 목이었다. 누군가 목을 세게 조른 듯 보라색 멍이 선명했다. 마을은 술렁였다. 김 노인이 귀신한테 당했어. 틀림없어. 그 악귀가 돌아왔어. 2년 전에도 똑같이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 귀신이 관에서 나왔어. 최강은 눈썹을 찌푸렸다. 귀신이 관에 들었다. 최강은 이 전설을 들은 적이 있어 것이다. 초혼하지 못한 영혼이 무덤에서 일어나 사람을 죽인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건 그저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는 목재소에서 일하는 젊은 장인에게 물었다. 다른 이들보다 덜 주저하는 듯한 청년이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관 이야기가 뭐야? 청년은 침을 꿀꺽 삼키며 주변을 살폈다.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했다. 그러더니 최강에게 바짝 다가가 속삭였다. 쉿 새로 온 사람은 모르겠지. 이 마을에 끔찍한 일이 있었어. 2년 전 한 시체가 살아났다고. 최강은 심장이 철렁했다. 청년은 목소리를 더 낮췄다. 거의 귀갯말처럼 으스스하게 들렸다. 병으로 죽은 남자였어. 관에 넣었는데 사실 죽지 않았던 거야. 그날 밤 검은 고양이가 시체 위를 뛰어넘었지. 그러자 그 남자가 눈을 떴어. 청년은 마른 침을 삼켰다. 눈빛이 불안했다. 그를 묻었지만 다음날 아침 묘지에서 그의 집까지 진흙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어. 그리고 그날 밤 첫 번째로 죽은 건 그의 아내였지. 최강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청년은 다시 주변을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또 있어. 귀 두었어. 김노인 시체가 아침에 발견됐잖아. 근데 어젯밤 목재소에서 망치질 소리를 들었어. 맹세코, 그때 우린 다 퇴근한 뒤였어. 거기 아무도 없었어. 최강의 목이 바짝 말랐다. 그는 들었다. 한밤의 끼익 소리, 관을 두드리는 소리. 설마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며 축축한 흙 냄새를 실어왔다. 갑자기 최강은 보이지 않는 눈이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 마을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아무것도 정상이지 않았다. 운해리는 음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김노인의 죽음으로 마을은 여전히 술렁였지만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박노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이다. 박노인은 마을 끝자락 허름한 집에 홀로 사는 괴팍한 노인이었다. 누구와도 친하지 않았지만 마을의 비밀을 꿰고 있는 사람으로 다변 알려져 있었다. 저녁이면 혼잣말을 중걸거렸고 때론 기묘한 부적을 문에 붙이곤 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죽었다. 박노인의 시체는 아침 일찍 그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낡은 침대 위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린 채였다. 죽기 직전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듯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의 손이었다. 침대 가장자리를 꽉 쥔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목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조인 듯한 보라색 멍이 있었다. 귀신관이야. 한 노파가 시체를 보며 속삭였다. 그 말은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찌르는 칼날 같았다. 불안한 눈빛, 두려운 속삭임이 퍼졌다. 최강은 박노인 집 앞에 모인 군중을 보며 서 있었다.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 마을에 온 이후 기묘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윤호가 다가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박노인이 죽었어. 하지만 깨끗한 죽음이 아니야. 최강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윤호는 시체를 한 번 더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정상적인 죽음이라면 눈이 감겨 있어야 해. 박노인의 장례는 그날 바로 치러졌다. 시체는 깨끗이 씻겨지고 수의를 입혀 나무관에 뉘었다. 매장 준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의식이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 남자가 시체 얼굴을 덮은 흰 천을 걷었다. 박노인의 눈은 여전히 부릅떠 있었다. 세리모가 손대기를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섰다. 한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눈을 감겨주었지만 손을 떼자마자 눈이 다시 떠졌다. 최강은 등골이 서늘했다. 장례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늘은 갑자기 흐려졌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관을 따라갔다. 말을 꺼내면 무언가가 들을까 두려운 듯했다. 그날 밤 하늘은 칠흑 같았다. 최강이 방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다. 한 발짝 한 발짝 어둠 속을 끌며 걷는 소리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기름등의 희미한 빛 속 박노인. 집 밖에 그림자가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등을 돌린 채 묘비가 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최강은 눈을 가늘게 뜨며 보려 했지만 그림자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녹아들며 사라졌다. 소름이 온몸을 휩쌌다. 그는 침대에 돌아왔지만 그날 밤 눈을 붙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마을의 무당을 불렀다. 매장을 앞두고 박노인의 시체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무당은 마른 체구의 노인으로 날카로운 눈빛에 복숭아나무 검과 부적 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박노인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은 멈춰섰다. 얼굴이 굳었다. 모두 시체에서 떨어져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한 발짝 물러섰다. 무당은 소매에서 노란 부적을 꺼내 조심스레 박노인의 가슴에 올렸다. 부적이 살갗에 닿자마자 불꽃도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방안이 숨을 죽였다. 윤호가 마른 침을 삼켰다. 무당님, 무슨 일입니까? 무당은 박노인의 시체를 똑바로 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 시체는 귀신 기운에 물들었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최강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박노인이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악귀로 살아날 거야. 방 안 공기가 숨 막히게 긴장되었다. 무당은 지체 없이 그날 밤 진압 의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박노인의 시체는 집 한가운데에 놓였고 어깨에 초가 원을 그리며 배치되었다. 무당은 주사를 사용해 박노인의 이마에 기묘한 문양을 그렸다. 그리고 복숭아나무 검을 가슴 한가운데 꽂았다. 내가 주문을 외는 동안 누구도 말하거나 움직여선 안 돼. 그 경고에 모두가 긴장했다. 최강은 밖에서 시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무당이 주문을 읊기 시작했다. 초불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에 흔들렸다. 갑자기 창문이 벌컥 열렸다. 강한 바람이 불어 한 개의 초가 꺼졌다. 동시에 박노인의 시체가 경련을 일으켰다. 방 안이 숨을 멈췄다.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박노인의 눈이 번쩍 떠졌다. 최강은 한 발짝 물러서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무당은 번개처럼 부적을 꺼내 박노인의 이마에 붙였다. 시체가 굳으며 움직임을 멈췄다. 붉은 눈이 천장을 노려보았다. 무당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셨다. 끝났어. 하지만 기억해. 오늘 밤 바로 묻어야 해. 내일 아침까지 두면 이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은 즉시 관을 묘지로 옮겼다. 아무도 키두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얼굴에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늦은 밤 차가운 바람이 들판에 대나무를 스치며 무거운 습기를 몰고 왔다. 우네리의 분위기는 더욱 음울해졌다. 박노인의 집 마당에서 장례는 긴 밤 긴장과 공포 속에 이어졌다. 초불이 땅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모든 것을 몽환적으로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검은 관 주위에 모였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진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단단히 닫힌 관 뚜껑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뚜껑이 안에서 열릴 것 같았다. 무당은 긴장한 얼굴로 복숭아나무 검을 쥐고 서 있었다. 윤호는 침묵 속에서
손을 모아 기도를 중얼거렸다. 최강은 등골을 타는 한기를 느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었다. 관을 옮기던 사람들이 관을 들기 시작하자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고리룸소리가 잦아 울렸다. 야옹야옹. 길게 이어지는 소리가 한밤중에 음산하게 퍼졌다. 마치 저승에서 부르는 소리 같았다. 군중이 얼어붙었다. 직후 관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쾅쾅쾅. 안에서 나는 소리가 뚜껑을 흔들며 울렸다. 맙소사 아직 안 죽은 거야. 군중 속 누군가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무당의 손이 떨리며 소매에서 부적을 꺼내 주문을 외웠다. 최강과 윤호도 관을 누르며 뚜껑이 열리지 않게 막았다. 하지만 누를수록 안에 무언가가 더 세게 쳤다. 최강은 강력한 힘이 빠져나오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마당을 스쳐 지나갔다. 바람처럼 빠르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란에 빠졌다. 몇은 도망쳤고 몇은 얼어붙은 채 붉은 눈의 그림자를 쫓았다. 최강도 그것을 보았다. 흐릿한 형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붉게 타오르는 눈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박노인 집 뒤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누군가 지나갔어. 누군가가 떨며 외쳤다. 바로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다. 한 남자가 땅바닥에 쓰러져 두 손으로 목을 부여잡고 있었다. 눈은 부릅떠지고 입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최강은 윤호와 함께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남자는 경련하며 허공을 핥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조이는 듯했다. 무당은 즉시 부적을 꺼내 그의 이마에 붙였다. 남자의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축 늘어졌다.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지만 눈은 여전히 공황에 질려 있었다. 뭐가 날 공격했어?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박노인의 죽음이 단순하지 않음을 알았다. 무당은 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주사병을 꺼내 관 표면에 고대 문자를 빠르게 그렸다. 윤호는 사람들에게 밧줄로 관 뚜껑을 단단히 묶고 긴 못으로 고정하라고 지시했다. 망치가 내려칠 때마다 관 안에서 나는 소리가 더 격렬해졌다. 쾅, 쾅. 갑자기 관이 허공으로 들썩였다. 보이지 않는 힘이 관을 들어 올린 듯했다. 안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사람도 짐승도 아닌 죽음의 세계에서 울리는 뒤틀린 소리였다. 무당은 복숭아나무 검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명령했다. 빨리 지금부터 밖으로 나오면 마을 전체가 재앙을 맞는다. 사람들은 서둘러 관을 묘지로 옮겼다. 갈수록 안의 존재는 더 맹렬히 울부짖었다. 뚜껑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강해져 곧 모든 걸 부수고 나올 것 같았다. 무덤 구덩이는 이미 파져 있었다.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다. 모두가 관을 재빨리 내려놓았다. 무당은 퇴마용 소금을 뿌리고 주문을 외웠다. 첫 삽의 흙이 떨어지자 관 안 소리가 잦아들었다. 흙이 관을 완전히 덮자 모든 소리가 멎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최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등에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윤호도 새로 쌓인 무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깊은 땅 속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관 사건 이후 운해리는 막연한 공포에 휩싸였다. 마을 개들은 한밤중에 지저댔다. 인간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본 듯했다. 민가의 등불은 바람도 없이 꺼졌다. 어떤 이들은 박노인의 폐가에서 흐릿한 그림자가 마당을 배회한다고 했다. 그러던 중 마을 아이 하나가 한밤중에 사라졌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모두가 알았다.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운해리는 무거운 음울함에 잠겼다. 박노인 매장 이후 기묘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저주를 속삭였다.
무언가가 깨어났고 설명할 수 없는 죽음들을 몰고 왔다. 최강은 마을 분위기가 점점 더 괴이해진다고 느꼈다. 밤이 되면 개 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마을길에 푸른 불꽃이 깜빡였다. 어떤 이들은 박노인의 팩에서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첫 번째 죽음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60대 여성 이옥순이었다. 그녀는 박노인 무덤 근처 마을 끝자락에 홀로 살았다. 어느 아침 그녀는 집 문 앞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눈은 부릅떠지고 입은 말없는 비명을 지르듯 벌어져 있었다. 두 손은 목을 꽉 쥐고 손톱이 살갗을 찢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다 죽은 듯 했다. 먹하니 목을 조여 죽였어. 누군가가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다. 최강은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며칠 뒤 또 다른 죽음이 이어졌다. 대장장이 김철수였다. 그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목이 한쪽으로 꺾이고 눈은 부릅떠 있었다. 이상한 점은 작업장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누가 들어갔지? 최강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죽음들이 인간의 짓이 아닐지도 모른다. 공포가 마을을 휩쓸었다. 집집마다 일찍 문을 잠갔다. 아이들은 해가 지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밤 마을 아이 민수 한동훈의 아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울었다. 한밤중에 깨어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이 뒤집혔다. 숨을 헐떡였다. 어머니가 놀라 아이를 흔들었다. 민수야, 왜 그래? 엄마한테 말해. 아이는 떨며 더듬거렸다. 박노인. 창밖에서 날 봤어. 집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떨며 남편을 보았다. 동우는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밖은 깊은 어둠뿐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잠꼬대를 했다. 기묘한 말들을 속삭였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했다. 한 번은 한밤중에 눈을 뜨고 방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박노인이 저를 따라오래요. 최강은 이 모든 게 단순하지 않음을 알았다. 이를 멈추려면 박노인의 과거를 파헤쳐야 했다. 그는 마을의 은둔자 80대 노인 강문식에게 찾아갔다. 그는 마을의 역사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강문식은 집 마루에 앉아 담배의 연기를 내뿜으며 최강의 질문을 들었다. 한참 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박노인 이야기를 알고 싶다고? 정말로 알고 싶은 거야. 최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문식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목소리는 과거에서 울리는 듯했다. 박노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 젊었을 때 그는 사악한 부적의식에 얽혔지. 최강은 미간을 찌푸렸다. 부적의식. 강문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깊었다. 몇십 년 전 일이야. 우리 마을의 한 가족이 부적으로 영혼을 억눌린 사건이 있었어. 세 식구가 끔찍하게 죽었고 시체는 묘지의 세 구석에 따로 묻혔어.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했지. 소문으로는 박노인이 그 의식을 했대. 최강은 소름이 끼쳤다. 왜 그런 짓을 했죠? 강문식은 눈을 가늘게 뜨며 음울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 뒤로 박노인은 이상해졌어. 항상 부적을 지니고 집에 붙였지. 어떤 밤엔 마당에서 주문을 외우며 무언가를 막으려 했어. 최강은 손을 꽉 쥐었다. 박노인이 정말 영혼을 억눌렀다면 그는 무시무시한 것을 봉인한 셈이다. 강문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최강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강문식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노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사악한 힘이 어둠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은 단지 전조일 뿐이었다. 한밤의 바람이 우내리 뒤편 들판을 휩쓸며 칼날처럼 차가운 한기를 몰고 왔다. 길가의 대나무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며 음산한 속삭임 같은 소리를 냈다. 최강은 얇은 외투를 여미며 마을 끝 외딴 집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70대 노인 오상철은
20년 전 마을 사건을 아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집을 피했다. 그가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최강은 낡은 나무 문 앞에 서서 가볍게 두드렸다. 톡톡톡. 대답은 없었지만 다시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저절로 열렸다. 누군가 기다린 듯했다. 최강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썩은 나무와 향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묘한 기운을 풍겼다. 기름 등의 희미한 빛 속 마른 그림자가 제단 앞에 앉아 있었다. 깊은 눈이 최강을 뚫어지게 보았다. 알고 있었지. 언젠가 네가 날 찾아올 거라고. 최강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제 방문을 아셨어요. 오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흐릿한 눈이 모든 것을 꿰뚫는 듯했다. 넌 이 마을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건드려선 안 될 것에 얽혔지. 박노인 이야기를 알고 싶지. 최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진실을 알아야 해요. 박노인이. 죽은 뒤 왜 이런 죽음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나요? 오상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낡은 나무 벽을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낮아지며 오랜 원한을 끄집어냈다. 이 이야기는 20년 동안 묻혀 있었어. 하지만 저주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 10년 전 이 마을에 김씨 집안이 있었어. 논농사로 살아가는 성실한 가족이었지. 하지만 운명의 밤 그들은 모두 학살됐어. 최강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학살. 오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먼 과거를 떠올렸다. 부부와 8살 딸까지 세 식구가 잔혹하게 살해당했어. 피가 집안을 적셨고 흙에 스며들었지. 하지만 범인은 끝내 찾지 못했어. 최강은 손을 꽉 쥐었다. 박노인이 그 일과 무슨 관련이 있죠? 오상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문에 따르면 박노인이 그 가족의 영혼을 봉인하는 의식을 했대. 최강은 미간을 찌푸렸다. 봉인. 오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씨 집안이. 죽은 뒤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 매일 밤 들판에서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렸지. 어떤 이들은 아내의 혼령이 박노인 집 창밖에서 붉은 눈으로 노려봤다고 했어. 최강은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래서 박노인이 뭘 했죠? 그가 부적의식을 했어. 그들의 영혼을 억누르려고 새 시체를 마을 세 구석에 따로 묻었지.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게. 하지만 죽기 전 아내가 저주를 내렸어. 그들의 영혼은 결코 초혼하지 못할 거라고.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무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 끼익 울렸다. 최강은 살같이 차가워졌다. 그 저주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가요? 오상철은 최강의 눈을 뚫어지게 보았다. 끝없는 심연 같은 눈빛이었다.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깨어나고 있어. 최강은 마른 침을 삼켰다. 박노인이 그들을 억눌렀다면 왜 지금 죽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상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박노인의 죽음이 우연이라고 생각해. 최강은 흠칫했다.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박노인이 살해당했다는 건가요? 오상철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구석의 낡은 장롱으로 걸어가 뒤적거리더니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박노인이 죽기 직전 남긴 거야. 최강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혼란스러운 글씨가 적힌 종이를 보며 심장이 조여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시작될 것이다. 최강은 목덜미를 스치는 한기를 느꼈다. 모든 게 점점 명확해졌다. 박노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저주가 깨어난 신호였다. 만약 수십 년 전 봉인된 영혼들이 돌아왔다면 그 죽음들은 시작에 불과했다. 운해리의 밤이 깔렸다. 오늘따라 공기가 유난히 음울했다. 바람 한 점 없이. 나무숲은 고요했고 귀뚜라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공기가 묘하게 무겁고 숨막혔다. 박노인이 묻힌 이후 마을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연이은 죽음 귀신에 홀린 아이, 그리고 고대의 저주가 서서히 드러났다. 하지만 누구도 진짜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몰랐다. 그날 밤 보름달이 떴다. 은빛 달빛이 마을 서쪽 오래된 묘지에 드리웠다. 박노인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흐릿한 달빛 아래 하얀 그림자가 묘비 사이를 떠돌았다. 저건 홀령인가? 묘직이 놓인 오만석은 그 그림자를 보고 몸을 떨었다. 사람 같지도 안개 같지도 않은 흐릿하고 기묘하게 움직이는 형체였다. 몇 초간 멈춰 서 있다가 다시 괴이하게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오만석은 침을 삼키며 손에 든 등불이 덜덜 떨렸다. 누구냐 대답은 없었다. 하얀 그림자는 천천히 한 걸음씩 박노인의 무덤으로 향했다. 그러다 멈췄다. 오만석은 공포를 억누르며 한 발 물러섰다. 그 순간 박노인의 무덤 아래 땅이 흔들렸다. 뚝뚝 흙과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무언가가 땅속에서 올라오는 듯했다. 오만석은 눈을 부릅떴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반응할 틈도 없이 하얗고 앙상한 손이 땅 위로 튀어나왔다. 그의 비명이 묘지에 메아리 쳤다. 오만석의 비명에 마을 사람들이 묘지로 몰려왔다. 하지만 도착한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박노인의 무덤은 파헤쳐져 있었다. 흙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관 뚜껑은 비스듬히 열려 있었다. 가장 무서운 건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박노인. 시체가 없어졌어. 한 여성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모두가 소름 끼쳐내어 하며 묘지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시체의 흔적은 없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녀.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박노인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갑자기 멀리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울렸다. 손톱이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였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묘지 한가운데 느티나무 아래 하얀 형체가 떠 있었다. 차가운 달빛 아래 마른 몸에 너덜거리는 상복을 걸친 모습이었다. 창백한 얼굴, 끝없는 심연 같은 검은 눈. 박노인이었다. 하지만 살아있던 박노인이 아니었다. 검은 눈동자와 귀까지 쭉 찢어진 미소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그 밤 이후 아무도 묘지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마을의 남자 윤태훈이 갑자기 미쳤다. 그는 집구석에 웅크려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아내는 겁에 질려 말했다. 어젯밤 갑자기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최강은 눈썹을 치켰다. 뭐라고 했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떨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그를 찾아야 한다고. 내가 잘못 묻혔다고. 공기가 차갑게 굳었다. 최강은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윤태우는 귀신에 씌었다. 그 후 귀신에 홀린 이들이 늘어났다. 한밤중에 멍한 눈으로 길을 배회하며 자기 목소리가 아닌 말들을 내뱉었다. 어떤 아이는 어둠 속에서 울며 집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박노인이 같이 놀자고 했어. 상황은 점점 통제 불능이 되었다. 마을은 공황에 빠졌고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최강은 알았다.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저주의 진실을 밝혀야 했다. 박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마을이 지옥이 되기 전에 어둠이 우내리를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올감했다. 해가 지면 모두 문을 잠갔다. 등불은 집구석에서 깜빡이며 공포를 쫓으려 애썼다. 묘지에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고 귀신에 홀린 이들이 늘어났다. 이제 마을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알았다. 무당을 부르는 것. 마을 입구 회색 도포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마른 체구의 키가 크고 얼굴은 수척했다. 깊은 눈은 모든 걸 꿰뚫는 듯했다.
손에는 깃털 부채 등에는 복숭아나무 검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는 이 지역 최고의 퇴마사 장도연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3명의 무당이 죽은 강력한 귀신과 맞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윤호가 대표로 나서며 맞이했다. 장도연 무당님, 제발 도와주세요. 마을이 저주에 시달리고 있어요. 무덤에서 귀신이 일어났습니다. 장도연은 걸음을 멈췄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알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뒤에 서 있던 최강은 한기를 느꼈다. 그 귀신이 이미 장도현을 찾아갔던 걸까? 사람들은 장도현을 박노인의 파헤쳐진 무덤이 있는 서쪽 묘지로 안내했다. 그는 말없이 허리춤에서 소금과 쌀을 섞은 주머니를 꺼내 무덤 주위에 원을 그리며 뿌렸다. 그리고 노란 부적을 2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눈을 감아 주문을 외웠다. 공기가 기묘하게 고요해졌다. 바람이 멈췄고 나뭇잎 소리, 벌레 소리가 사라졌다. 최강은 숨을 죽였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공기를 짓눌렀다. 갑자기 장도연의 부적이 불타올랐다. 불꽃 없이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소리쳤다. 장도현은 눈을 뜨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건 평범한 귀신이 아니다. 수십 년간 증오와 사악한 기운을 빨아들인 오한령이다. 모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도현은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보통 귀신과는 초혼하지 못한 영혼일 뿐이다. 하지만 너희가 맞서는 건 수십 년 봉인된 하늘까지 치솟는 원한을 품은 존재다. 최강은 등에 흐르는 땀을 느꼈다. 그걸 없앨 수 있나요? 장도현은 그를 똑바로 보며 엄중히 말했다. 가능하다. 하지만 평범한 방법으론 안 된다. 마을 사람들이 외쳤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장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을 없애려면 특별한 징귀의식을 해야 한다. 적합한 장소가 필요하다. 윤호가 급히 물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장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강한 지맥이 흐르고 물이 가까우며 사악한 기운이 너무 짙지 않은 곳. 사람들이 웅성거리다 한 명이 외쳤다. 동쪽 산에 토지신 사당이 있어요. 거긴 신령하고 샘이 흐릅니다. 장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거기서 제단을 세운다. 그는 필요한 물품 목록을 내놓았다. 팔과의 모양으로 놓을 붉은 초 7개. 사악한 기운을 깨는 은. 단검 귀신의 길을 막는 검은 수탈개 피주문이 새겨진 복숭아나무 막대. 3개 수탈피로 그린 특별한 부적. 마을 사람들은 분주히 준비에 나섰다. 최강도 돕는 손길을 보탰지만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장도현이 묘지를 떠날 때 최강은 땅속에서 나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기다려. 내가 돌아올 거야. 최강은 굳어버렸다. 귀신관이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해가 지자 장도현은 토지신 사당 앞에 사람들을 모았다.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유일한 기회다. 하지만 경고한다. 용기가 부족한 자는 지금 떠나라. 의식이 시작되면 여기 있는 모두가 그와 얽힌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장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다. 주술 중에 죽은 이의 목소리가 너희 이름을 부르더라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영혼이 즉시 끌려간다.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모두가 몸을 떨었다. 최강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 밤은 생사를 건 싸움이 될 것이다. 실패하면 마을은 새벽을 보지 못할 것이다. 보름달 밤 핏빛처럼 붉은 달이 하늘에 걸렸다. 우내리는 음울하고 기묘한 빛에 잠겼다. 바람도 벌레 소리도 없는 무서운 정적이었다. 토지신 사당에서 장도연과 윤호 마을 사람들은 제단을 준비했다. 붉은 초 7개가 팔과의 모양으로 놓였다. 중앙에는 검은 수탈개 피가 원을 그리며 흘렀다. 장도현은 무릎을 꿇고 주사와 피로 그린 노란
부적을 꺼내 징위 주문을 외웠다. 최강은 등골을 타는 한기를 느끼며 서 있었다. 오늘 밤이 생사의 갈림길임을 알았다. 장도연은 복숭아나무, 검을 높이 들며 날카로운 눈으로 묘지를 보았다. 부정한 영혼이여 무덤에서 일어난 자여, 오늘 내가 너를 진압해 음계로 돌려보낸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어둠을 응시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먼지를 휘몰며 불어왔다. 히히. 인간이 아닌 마른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최강은 몸을 떨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묘지 쪽을 보았다. 어둠이 평소보다 짙게 깔려 있었다. 그때 하얀 형체가 천천히 나타났다. 밤을 가르며 다가왔다. 검은 심연 같은 눈동자가 죽음의 구덩이였다. 귀신 박노인이 왔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물러섰다. 하지만 장도현은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장도현은 소금과 쌀을 섞은 한 전춤을 꺼내 귀신 박노인에게 던졌다. 빛의 이름으로 너를 봉인한다. 으아아. 귀신이 비명을 질렀다. 검은 영이가 몸에서 피어오르며 마치 불에 타는 듯 격렬히 경련했다. 하지만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가 더 커졌다. 귀신은 날카로운 검은 손톱을 드러내며 장도현에게 돌진했다. 짐승의 발톱 같았다. 장도현은 복숭아나무 검을 들어 막았지만 귀신의 일격은 강력해 그를 2미터 멀리 날려보냈다. 그는 땅의 색에 부딪혔다.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최강은 윤호와 함께 달려가 장도현을 부축했다. 그는 기침하며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안 돼. 너무 강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귀신 박노인은 검은 연기를 뿜으며 포효했다. 미친 듯이 공격하며 토지신 사당으로 다가가며 길 위 모든 것을 파괴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하지만 최강은 지금 막지 않으면 마을이 전멸할 것임을 알았다. 그는 복숭아나무 막대를 들고 귀신의 가슴을 향해 돌진했다. 쾅 하지만 최강은 멀리 튕겨져 나무에 부딪혔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숨이 가팠다. 윤호도 부적 한 줌을 던졌지만 귀신이 포효하자 부적은 닿자마자 불타올랐다. 장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서며 이를 악물었다. 다른 방법이 없다. 금수를 써야 한다. 그는 주머니에서 검은 부적을 꺼냈다. 평범한 부적과 달랐다. 사람들이 놀라 외쳤다. 무당님, 그건. 장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피의 부적이다. 한 번도 쓰지 않은 금술이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부적에 떨어뜨렸다. 피가 닿자 부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붉은 빛이 번쩍였다. 참된 도사의 이름으로 머토 아이루브로 너를 봉인하고 어둠에 가둔다. 그는 부적을 귀신의 이마에 던졌다. 으아. 귀신이 처절히 비명을 질렀다. 몸이 격렬히 흔들리며 살점이 찢겨나갔다. 그 안에서 검은 형체가 꿈틀거렸다. 수천의 영혼이 갇힌 듯했다. 귀신은 고통 속에서도 저항했다. 최강은 결정적 순간임을 알았다. 그는 복숭아나무 검을 들고 귀신의 가슴을 찔렀다. 하늘이 붉은 빛으로 터졌다. 귀신은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폭발했다. 검은 영이가 사방으로 퍼지다 허공에서 사라졌다. 강한 바람이 불며 남은 사악한 기운을 쓸어갔다. 장도현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최강도 지쳐 쓰러졌다. 온몸이 무거웠다. 마을 사람들은 천천히 돌아왔다. 지친 얼굴에 희망이 깃들었다. 장도현은 하늘을 보며 말했다. 달빛은 원래의 은빛을 되찾았고 더 이상 핏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최강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치챘나? 최강이 놀라 물었다. 뭐려? 장도현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귀신 박노인은 저주의 일부일 뿐이다. 모든 걸 조종하는 진짜 존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최강은 얼어붙었다. 불길이 꺼지고 밤바람이 부드러워졌다.
귀신 박노인은 사라졌다. 하지만 최강의 가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차올랐다. 복숭아나무 거미. 귀신의 가슴을 찔렀을 때 다른 영혼들처럼 고통의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뒤틀리고 원한에 찬 웃음이었다. 그리고 몸이 검은 연기로 찢기기 직전 섬뜩한 말을 남겼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나? 나는 단지 선택받은 자일 뿐. 진짜 저주를 뿌린 자는 아직 저기 있다. 너희 모두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귀신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경고는 최강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귀신의 죽음은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최강은 장도연을 찾았다. 귀신 박노인의 마지막 말이 이상하지 않았나요? 장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건 자유로운 귀신이 아니었다. 조종당하고 있었지. 최강은 몸을 떨었다. 그럼 모든 걸 조종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건가요? 장도연은 손을 등 뒤로 하고 토지신 사당을 천천히 걸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단순한 귀신관이라면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자들만 해쳤을 거야. 하지만 귀신 박노인은 무고한 이들까지 공격했지. 최강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진짜 배우는 누구죠? 장도연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알아낼 방법은 하나뿐이다. 귀신 박노인의 진짜 죽음을 조사해야 해. 최강과 윤호는 이전에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마을 원로 강문식을 다시 찾았다. 강문식은 난로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주름이 더 깊어졌다. 정말로 귀신 박노인의 과거를 알고 싶다고. 최강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이어진 저주예요. 진실을 모르면 끝나지 않을 겁니다. 강문식은 한숨을 쉬며 불꽃을 바라보았다. 한참 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박노인은 홀로 사는 노인이 아니었어. 그는 피비린내. 나는 학살에서 유일한 생존자였지. 최강은 놀라 물었다. 학살. 강문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 마을에 부유하지만 악명 높았던 최씨 가문이 있었어. 그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산 사람의 영혼을 제물로 바치는 사악한 의식을 했지. 최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박노인이 그 일과 무슨 관련이 있죠? 강문식은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의식을 막으려 했어. 하지만 들켰지. 벌로 최씨 가문은 그의 가족을 몰살했어. 박노인만 살아남았지. 이야기는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최강은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그럼 모든 걸 조종한 건 최씨 가문 사람들인가요? 강문식은 눈을 가늘게 뜨며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사람이 아니야. 그들의 후손이지. 강문식의 집을 나온 최강과 윤호는 최씨 가문의 남은 후손을 찾기로 했다. 단 한 명 최윤석이 살아남아 있었다. 그는 오래전 마을을 떠났지만 1년 전 숲 깊은 곳의 집에서 은둔하며 돌아왔다. 최강과 윤호는 그 집으로 향했다. 집은 황량하고 음울했다. 잡초가 무성했다. 마당에 발을 디디자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진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두운 공간에 촛불 하나가 제단 위에서 깜빡였다. 제단 위에는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다. 박노인의 사진이었다. 쾅 강한 바람이 문을 때리며 촛불을 껐다. 최강은 숨을 들이쉬며 주머니 속은 단검을 꽉 쥐었다. 누가 여기 있나? 밤바람이 우네리의 오래된 대나무를 스치며 차가운 향기를 퍼뜨렸다. 귀신 박노인이 사라진 후에도 누구도 이야기가 끝났다고 믿지 않았다. 불안이 마을을 덮었다. 잠 못 드는 밤 시야를 스치는 그림처진 그림자 한 밤의 기묘한 소음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최강은 모든 걸 조종하는 진짜 존재가 숨어 있음을 알았다.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그것을 찾아야 했다. 귀신 박노인이. 사라진 후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 한밤중에 짖는 개들은 한 방향을 향했다. 마을 서쪽 홀로 사는 노인 김영달의 집이었다. 김영달은 조용히 지냈다. 낮에는 채소를 키우고 밤에는 아무도 그의 행적을 몰랐다. 하지만 최강은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마을의 기묘한 죽음마다 김영달은 항상 묘지에 첫 번째로 나타났다. 어느 밤 최강과 윤호,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은 김영달을 몰래 미행했다. 한밤중 대나무 그늘에 숨어 그의 집을 지켜보았다. 광문이 열렸다. 희미한 달빛 아래 김영달은 갈색 도포를 걸치고 붉은 향을 들었다. 그는 중얼거리며 묘지로 향했다. 최강은 사람들에게 따라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묘지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걸었다.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죽은 흙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묘지에 도착한 김영달은 박노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내려놓으며 주문을 외웠다. 최강은 숨을 죽였다. 저자가 뭘 하는 거지? 갑자기 무덤 아래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주문에 반응하는 듯했다. 그만에 윤호가 덤불에서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최강과 나머지도 따라 나왔다. 김영달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눈이 붉게 충혈되었지만 곧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알아챘나. 최강은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단순히 죽은 이를 위해 향을 피우는 게 아니겠지. 김영달은 차갑게 웃었다. 눈빛이 도전적이었다. 귀신 박노인이 그냥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나 내가 그를 깨웠다. 마을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최강은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뭐라고? 김영달은 당당히 일어섰다. 눈이 어두웠다. 20년 전 최씨 가문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영혼을 봉인했을 때 난 모든 걸 봤어. 박노인이 그들의 원혼을 봉인했지. 하지만 언젠가 그 영혼들이 복수하리라 믿었어. 윤호는 이를 갈았다. 그래서 일부러 원혼을 키워 더 강하게 만들고 본긴을 깼다는 거냐. 김영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광기 어린 눈빛을 띄었다. 그래. 그들이 돌아와 너희 모두를 죽이길 바랐다. 그의 말은 현장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찔렀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소리쳤다. 누군가는 그를 때리려 달려들었지만 최강이 막았다. 소식을 들은 장도연이 묘지로 달려와 김영달과 마주했다. 귀신 박노인을 불러낸 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나? 너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불렀다. 김영달은 미친 듯이 웃었다. 난 그걸 조종할 필요밖에 없다. 너희가 죽는 걸 보면 된다. 장도연은 연민 어린 눈으로 그를 보았다. 너는 깨닫지 못했나? 이 저주는 네가 증오하는 자들만 죽이지 않아. 너도 지옥으로 끌려갈 거다. 그 말이 끝나자 김영달의 몸이 격렬히 경련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물러섰다. 그의 살갗에 보라색 멍이 생기고 검은 혈관이 피부 아래로 튀어나왔다. 그는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왜 내가 그들을 불러냈는데. 하지만 저주는 주인을 가리지 않았다. 증오만 있으면 끝없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제 저주는 김영달을 집어삼켰다.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흘렀다. 사람들은 공포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김영달의 몸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빠져나와 허공에 떠올랐다. 또 다른 원혼이 나타났다. 이번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했다. 김영달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깨어났다. 저주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20년 전 최씨 가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 김영달이 죽은 그 밤 이후 우내리의 공기는 더욱 숨막히게 변했다. 한밤의 개짖음도 귀뚜라미 소리도 사라졌다. 무서운 정적만이 세계를 삼켰다. 최씨 가문 사건에 연관된 이들은 악몽에 시달렸다. 하얀 그림자가 침대 앞에 서서
원한 어린 말을 속삭였다. 자물쇠로 잠근 문이 한밤에 저절로 열렸다. 누군가 마당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밖은 차갑고 무거운 어둠뿐이었다. 첫 번째 죽음이 찾아왔다. 피해자는 마을 원로 박상민이었다. 그는 최씨 가문 학살을 은폐했던 자였다. 그날 밤 그의 집은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나오는 걸 보지 못했다. 새벽녘 집에서 처절한 비명이 울렸다. 이웃이 달려갔을 때 그들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정문은 활짝 열렸고 강한 바람에 등불이 모두 꺼졌다. 바닥에는 진흙 발자국이 서쪽 묘지로 이어져 있었다. 박상민은 사라졌다. 그의 흔적은 없었다. 의자에 걸린 외투와 재단에 피로 얼룩진 종이 한 장만 남았다. 최강은 떨며 종이를 들었다. 내가 돌아왔다. 한 놈씩 지옥으로 끌려갈 것이다. 박상민의 실종 소식은 마을을 공황으로 몰았다. 사람들은 마을 회관 앞에 모였다. 얼굴은 창백하고 불안에 떨렸다. 누군가 속삭였다. 귀신한테 끌려간 거야. 그럼 다음은 누굴까? 최강은 구석에 서 있던 장도현에게 다가가 낮게 물었다. 무당님, 대체 무슨 일이죠? 귀신 박노인을 없앴고 김영달도 죽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장도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틀렸다. 최강은 놀라 물었다. 뭐가 틀렸다는 겁니까? 장도현은 날카로운 눈을 떴다. 저 처음부터 귀신 박노인이 저주의 중심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건 이 판의 조리일 뿐이다. 최강은 머리가 얼얼했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건가요? 장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사라진 적 없어. 단지 때를 기다렸을 뿐이다. 3일 뒤 또 한 사람이 사라졌다. 이번엔 최씨 가문 장례를 도왔던 이순자였다. 그녀는 오후 내내 마당에 멍하니 앉아 입술을 달싹였다. 혼자였지만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했다. 이웃이 물었을 때 그녀는 등골이 서늘한 말을 속삭였다. 그가 가라고 했어. 내가 너무 늦었대.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이순자는 박상민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재단에는 피 묻은 종이가 놓여 있었다. 아직 안 끝났어. 숨지 마. 너희 모두 갈 거야.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20년 전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회관에 모여 장도현에게 도움을 청했다. 윤호는 손을 꽉 쥐며 말했다. 무당님, 이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이대로면 마을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겁니다. 장도현은 하늘을 보았다. 달이 기묘한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저주가 강해지고 있어. 느낄 수 있다. 최강은 침을 삼켰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도연은 한참 생각하다 천천히 말했다. 최씨 가문의 영혼을 불러내야 한다. 누가 진짜 배우인지 말하게 해야 해.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었다. 저주를 일으킨 존재와 맞닥뜨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실패하면 마을은 영원히 어둠에 삼켜질 것이다. 핏빛 달이 하늘에 떠 있었다. 우내리는 괴이한 그림자들로 뒤덮였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운 한기가 살갗을 파고들었다. 불안이 마을을 짓눌렀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었다. 저주를 풀지 못하면 마을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것이다. 마을 회관에서 최강 장도연, 그리고 노련한 도사 안민수 어르신이 대규모 진압재단을 준비했다. 검은 초 12개가 팔괘진을 그리며 놓였다. 중앙에는 붉게 타는 화로가 있었다. 그 안에는 초혼하지 못한 영혼의 원한이 담긴 검은 부적이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안민수 어르신은 깊은 눈으로 은빛 부채를 휘두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저주를 풀려면 최씨 가문의 영혼을 불러내 진짜 배우를 밝혀야 한다. 원한이 풀려야 모든 게 끝난다. 최강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합시다. 장도현은 복숭아나무 검을 꺼내
손바닥을 베어 피를 부적에 떨어뜨렸다. 펑 화로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며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치솟았다. 어둠 속에서 무거운 한숨 소리가 울렸다. 휘익 바람이 거세게 불며 초불이 깜빡였다. 안민수 어르신은 눈을 감고 손을 모아 주문을 외웠다. 초원하지 못한 영혼이여 나타나라. 공기가 섬뜩하게 차가워졌다. 어둠이 일그러지며 검은 영이 속에서 흐릿한 형체들이 나타났다. 새 영혼이 제단 중앙에 떠올랐다. 텅 빈 눈동자와 영혼을 잃은 듯한 얼굴. 최씨 가문의 망령이었다. 최강은 주먹을 쥐며 평정을 유지했다. 너희는 억울하게 살해당했어. 누가 이 모든 걸 일으켰는지 말해줘. 새 영혼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텅 빈 눈과 알 수 없는 속삭임이 입술에서 흘렀다. 장도현은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며 복숭아나무 검을 땅에 꽂아 영혼을 고정했다. 안민수 어르신이 앞으로 나서며 낮게 말했다. 여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 너희 원한이 마을을 고통스럽게 하게 했어. 진실을 말하고 이승을 떠나라. 영혼들이 떨며 날카로운 바람 소리를 냈다. 그중 한 영혼에서 뒤틀린 쉰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를 배신한 자. 최윤석. 최강과 장도연은 숨을 멈췄다. 최윤석. 최씨 가문의 마지막 후손. 오래전 마을을 떠났지만 1년 전 돌아왔다. 최강은 이를 악물었다. 최윤석이 모든 걸 조종했어. 귀신 박노인까지. 장도현은 낮게 말했다. 조종이 아니야. 그는 영혼을 팔아 힘을 얻었고 귀신 박노인을 저주의 말로 썼다. 안민수 어르신은 서서히 사라지는 영혼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모자를 찾았지만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멀리서 밤을 가르는 웃음소리가 울렸다. 하하, 하, 내 이름을 안다고 끝날 줄 아나. 최윤석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온몸이 사악한 기운으로 뒤덮였고 눈은 붉은 심연 같았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짙은 어둠이 괴한 안개처럼 그의 주변을 휘감았다. 최강은 머리가 얼얼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장도현은 주저하지 않고 복숭아나무 검을 뽑아 외쳤다. 하늘의 힘으로 사악한 말을 진압하리라. 안민수 어르신도 붉은 부적을 최윤석에게 던졌다. 그는 분노로 포효했지만 약해지지 않았다. 그는 양손을 벌리며 어둠을 수백에 꿈틀대는 망령으로 바꿨다. 그들은 최강과 무당들을 향해 돌진했다. 괴이한 바람이 회관을 뒤흔들었다. 제단의 초가 꺼지고 하늘이 어두워졌다. 안민수 어르신은 이를 악물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늘의 불이여, 사악한 기운을 태워라. 그 순간 밤하늘에서 황금빛 광채가 내려와 최윤석을 강타했다. 그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다. 사악한 기운이 흩어지고 몸이 조각나기 시작했다. 최강은 앞으로 달려가 복숭아나무 검을 그의 가슴에 찔렀다. 마지막 비명과 함께 모든 게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새벽이 가까웠다. 첫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들며 우내리를 비췄다. 차가운 바람도 묘지에서 울리는 애절한 소리도 사라졌다. 기묘한 고요가 내려앉았다. 하지만 긴 악몽의 대가는 컸다. 장도현은 회관을 나와 점점 푸르러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끝났다. 윤호는 한숨을 쉬며 서쪽 묘지에 새로 쌓인 무덤들을 보았다. 모두가 이 싸움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회관 마당에 모였다. 얼굴엔 여전히 불안이 남았지만 눈에는 희망의 빛이 깃들었다. 누군가 물었다. 저주 정말 풀린 건가요? 장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윤석은 사라졌고 원혼들은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아. 귀신 박노인도 초혼했다. 안민수 어르신은 눈을 감고 경문을 중얼거리며 말했다. 저주는 풀렸지만 일어난 일들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마을은 침묵했다. 모두가 그의 말이 맞음을 알았다. 어둠은 사라졌지만 공포는 마음 깊이 남았다. 싸움 후 사흘 뒤 마을 회관에서 큰 제사가 열렸다. 떠난 영혼들을 위로하고 저주의 잔재를 쫓기 위해서였다.
잃은 이들은 정성스레 묻혔고 그들의 묘비는 20년 전 살해당한 이들 곁에 세워졌다. 윤호는 제단에 밥 한 그릇을 올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최강은 타오르는 향을 바라보았다. 연기가 허공에 맴돌며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 같았다 하시다. 그는 마을의 일부가 저주와 함께 죽었음을 알았다. 그날 아침 최강은 짐을 챙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지만 떠나겠다는 결정을 막지 않았다. 윤호가 마을 입구까지 배웅하며 깊은 눈으로 말했다. 정말 안 머물 건가? 최강은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눈에는 깊은 상흔이 담겨 있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에요. 운명이 날 여기로 이끌었지만 이제 갈 때입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넌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쉴 곳이 필요하면 돌아와. 최강은 고마움을 느꼈다.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저주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에 남은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마을을 떠나며 최강은 마지막으로 묘지를 지나갔다. 묘비들은 햇살 아래 고요히 서 있었다.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착각일 수도, 혹은 떠나지 못한 영혼일 수도. 그는 한숨을 쉬고 돌아섰다. 앞의 길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황량한 들판을 지나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우네리의 기억은 영원히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어떤 이야기는 결코 진짜로 끝나지 않으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삶의 신비로운 비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남겼죠.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기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